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로구에 사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 저는 정말이지 세상에 다시 없을 충격적인 일들을 겪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싶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남편은 삼형제 중 장남이에요. 옛말에 형만한 아우 없다고들 하는데 저희 집은 사정이 좀 다르답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둘째 동선에는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에 살고, 셋째 동선에는 분당에 살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노원구 반지하 월세방에 살고 있거든요. 원래 저희도 나름 괜찮게 살았어요. 저희 남편은 좋은 대학교 나와서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남편 덕분에 저는 평생 돈 걱정 없이 가정주부로만 살았고요.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고 1년에 한두 번씩은 가족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죠. 그런데 3년 전에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어요. 난데없이 저희 집에 빚쟁이들이 쳐들어오더니 저희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가 박승철 씨 집 맞죠?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집 압류합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아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압류라뇨? 우리가 무슨 빚이 있다고요? 박승철 씨가 연대보증 서신 10억 원 채무권으로 압류 조치합니다. 이 있으시면 법원에 신청하세요. 그러더니 빚쟁이들이 저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때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고 저는 얼른 남편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10억이라니? 연대보증이라니? 아니지? 저 사람들이 뭘 잘못한 거지?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참 만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면목이 없는데 사실은... 이어지는 남편의 이야기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그 자체였어요. 글쎄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 사업자금이 급하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은 오랜 친구 사이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10억이나 되는 거액의 연대보증을 서줬다는 거예요. 그놈이 처음엔 정말 잘 갚았어. 이자도 꼬박꼬박 내고. 근데 6개월 전부터 연락이 안 되더니 완전히 잠수를 타버렸어. 아니 내가 미쳤지. 정말 미쳤어.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남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10억을 갚아야 한다는 거야? 우리 집까지 날려가면서?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제 발 앞에 엎드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결국 참다 못한 저는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죠. 미안하면 다야? 미안하면 우리 집이 돌아와? 우리가 평생 모은 게 다 날아갔는데 미안하다고? 여보 제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어떻게든. 어떻게든? 뭘 어떻게?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10억을 어떻게 갚아? 그 순간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눈앞이 빙빙 돌기 시작하더니 끝내 저는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더군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죠. 여보 정신이 들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만지지 마.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그때 의사가 들어와 스트레스성 쇼크였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쓰러지신 거예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지만 제가 이 상황에 어떻게 안정을 취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집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결국 저는 병원비조차 부담스러워서 바로 퇴원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빨간 딱지가 대문에 덕지덕지 붙어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힘없이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죠. 글쎄 빚쟁이들이 남편의 회사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 로비에서 박승철 과장 나와 남의 돈 떼먹고 어디서 편하게 일하고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대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결국 남편은 20년 넘게 성실하게 다닌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뒤로 저희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저희는 정말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됐죠. 통장에 남은 돈이라곤 겨우 몇백만 원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구로구의 허름한 반지하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의 충격이란 정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은 물론 벽지마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어요. 게다가 창문을 열면 바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이 보였죠. 엄마,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야? 대학교 졸업반인 딸 민경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저는 차마 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조금만 참으면 다시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짓말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전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제 소중한 딸의 인생까지 이런 진흙탕으로 끌어들일 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50대 중반인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동네 김치찌개집에서 설거지 알바를 시작했어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2시간을 꼬박 서서 일했죠. 아줌마, 그릇 빨리 안 치워. 손님 밀려. 젊은 사장의 호통에 네, 금방 할게요 라고 비굴하게 대답하며 저는 하루 종일 허리도 한번 못 펴고 일했어요. 한때는 남편 월급으로 여유롭게 살던 제가 이제는 남의 침 묻은 그릇을 닦으며 하루 5만 원을 받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남편의 상황은 더 비참했어요. 남편은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는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물류센터로 가야 했죠. 50대 중반의 몸으로 하루 종일 무거운 박스를 나르니 허리며 무릎이며 성한 곳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온몸이 쑤시고 아파 신음하며 들어온 남편을 보더니 저희 딸이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나 대학 그만둘게. 나도 그냥 취직해서 돈 벌래. 이러다 엄마 아빠 다 쓰러질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라 딸을 붙잡았어요. 민경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이제 졸업반이잖아. 졸업해서 뭐해? 우리 집에 이런데. 알아보니까 콜센터 같은 곳에 취직하면 월급 200만 원은 준대. 그 말에 저는 딸을 꼭 껴안으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민경아. 이제 엄마 아빠 소원은 네가 대학 졸업하고 좋은 곳 취직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 너만큼은 꼭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해. 그러니까 제발 학교 그만둔다는 소린 하지 마. 그렇게 저희 모녀는 차가운 반지하방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어요. 가난해도 비참해도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딸의 등록금을 내는 것도 막막했죠. 결국 저희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버리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치킨집이라도 해보려고요.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희를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통장 하나를 들고 나오셨죠. 이게 내가 평생 모은 전부야. 나중에 나 장례치를 돈으로 모아둔 건데 자식이 이 지경인데 내가 편히 눈이나 감겠니? 가져가서 열심히 해봐라. 저희는 무릎 꿇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얼마 뒤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께서 빌려주신 돈으로 신도림의 작은 골목에 치킨집을 열었어요. 비록 작고 허름한 가게였지만 저희에겐 마지막 희망이었죠. 저희 부부는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죽어라 일했어요.
닭 손질하고 튀기고 배달하고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서 씻어도 안 빠질 정도였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치킨집을 연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저녁 장사가 한창인데 핸드폰이 울렸죠. 둘째 동서였어요. 둘째 동서는 성미가 사납고 사치스러운 성격이라 원래부터 저랑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더러 저희 집이 망하고 나서는 생전 전화 한 번 없던 사람인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른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찢어지는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형님, 지금 정신 나가셨어요? 아니, 형님은 어쩜 그렇게 염치가 없으세요? 아무리 먹고 살기가 어려워도 그렇지 70 넘은 노인네 돈을 빼앗아 가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동서, 빼앗아 가다니. 나 어머님께 빌린 돈 꼭 갚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런데 동서는 제 말을 중간에 뚝 잘라버리더니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열심히? 형님, 현실을 좀 보세요. 50 넘어서 치킨집이라니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치킨집이 얼마나 많은데 형님 같은 초보가 뭘 한다고. 결국 형님 때문에 어머님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 다 날리고 말 거라고요. 그 말에 차마 뭐라고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둘째 동서는 계속해서 타박을 이어갔어요. 형님, 정말 마지막으로 충고하는데요. 그 치킨집 당장 접으시고 어머님께 다시 돈 돌려드리세요. 사람이 양심은 있어야지. 그 말을 끝으로 동서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그 길로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나이에 치킨집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동서 말대로 어머니 돈만 날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에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겨우 가게를 차렸는데 지금 포기하면 그야말로 다 날리는 거잖아요. 게다가 딸 민경이 등록금도 내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는데 결국 저는 눈물을 닦고 진짜 제 모든 걸 바쳐 일하기로 결심했죠. 그날부터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재료 준비하고 밤 12시까지 가게 영업을 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손님이 10명도 안 올 때도 있고 튀김길은 온도 조절 실패해서 닭을 다 태워 먹은 적도 있었어요. 배달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도 날 뻔했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딸을 위해서도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저는 어떻게든 가게를 살리기 위해 남편과 전 유명 치킨집들을 돌아다니며 맛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레시피도 찾아보고 단골 손님들한테 피드백도 받았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단골 손님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6개월쯤 지나니까 하루 매출이 50만 원을 넘는 날도 생겼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에겐 너무나 값진 결실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저희 딸도 대학을 졸업해 취직을 하고 가게도 점점 안정되면서 저희 가족은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되었답니다. 물론 아직 빚을 다 갚기엔 멀었지만 그래도 저희에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겼어요. 딸 민경이가 퇴근하고 집에 와선 쭈뼛쭈뼛 하더니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회사에서 만난 사람인데 같은 팀 선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이 오빠랑 꼭 결혼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명 기뻐야 하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형편에 딸을 제대로 시집 보낼 수 있을까? 결혼 준비를 하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당시 저희에겐 여유가 전혀 없었죠. 예단, 예물, 혼수 생각만 해도 막막했어요.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죠. 고민 끝에 저는 오전에 마트 알바를 하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근처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진열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마트 알바, 낮부터 밤까지 치킨집, 하루에 4시간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이어졌어요.
그래도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힘들어도 참았다는 게 맞겠네요. 마트 알바로 한 달에 120만 원은 벌 수 있었거든요. 120만 원씩. 딸 결혼까지 1년이면 1,440만 원. 치킨집 수익까지 합치면 그래도 민경이 결혼 준비는 할 수 있겠다. 저는 매일 아침 이런 계산을 하며 힘을 냈어요.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차가운 냉동실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아도 참았죠. 무릎이 시큰거려도 손목이 아파도 티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트 알바가 끝나면 얼른 치킨집으로 뛰어가서 재료 준비를 시작했죠.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웠어요. 여보, 좀 쉬면서 해. 이러다 쓰러지겠어. 남편이 걱정했지만 전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1년만 버티면 돼. 통장을 볼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잔고가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남편도 제 마음을 알고 더 열심히 일했죠. 여보, 우리 민경이 결혼은 꼭 번듯하게 시켜주자. 응, 그래야지. 우리가 못난 부모지만 그것만큼은 해줘야지. 저희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딸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힘이 났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처럼 추석이라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 마트 알바를 마치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갔죠. 시댁에 도착하니 둘째 동서가 먼저 와 있더군요. 동서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상태였어요. 반면에 저는 산지 10년은 더 된 가방에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동서는 그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새 옷 한 벌 정도는 사 입으셔야죠. 그 옷 보세요. 여기저기 다 해졌잖아요. 기름때도 묻어있고. 아무리 우리가 가족이라지만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이 가방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2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가죽이 다 벗겨졌잖아요. 지퍼도 고장났고. 형님, 이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차라리 시장에서 10,000원짜리 가방이라도 새로 사세요. 이런 걸 들고 다니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더니 둘째 동서는 자기 가방을 들어 보이며, 전 이번에 남편이 사준 샤넬백 들고 왔잖아요. 형님도 좀 신경 쓰고 사세요. 라며 자랑질을 해대더군요. 순간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동서의 타박은 계속됐죠. 형님, 거울 좀 보세요. 완전 아줌마 되셨어요. 할머니 같아요. 민경이 시댁에서 형님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구질구질하다고 다들 한 소리씩 하겠어요. 그 순간 제 남편이 나서더니 그만해. 듣자 하니 못하는 소리가 없어. 재수씨가 그렇게 잘났어요? 하고 소리쳤어요. 그런데도 동서는 얄밉게 미소 지으며 어머,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전 형님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라고 받아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방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저희를 향해 고함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만! 다들 그만해! 너희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면 되겠어? 아이고, 이래서 늙으면 죽어야지. 자식들 싸우는 꼴을 봐야 하다니.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보이시자 저는 황급히 남편 팔을 잡았어요. 여보, 그만해. 어머니 속상하시잖아. 결국 남편도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고 그렇게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명절 첫날이 지나갔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둘째 동서가 뜻밖의 제안을 해왔어요. 형님, 어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말이 좀 심했죠? 오늘 다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기분 풀어요. 마침 여기 근처에 맛있는 한정식집 있는데 우리 거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 좋게 돌아오자고요. 저는 갑자기 살갑게 구는 동서의 태도에 의아했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해서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그건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한 동서의 치밀한 계략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 줄도 모르고 저희 부부는 동서네를 따라 나서게 되었답니다.
동선애가 안내한 식당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입구부터 한복을 잘 차려입은 직원들이 인사를 하고 저희를 개별 룸으로 안내해 주더군요. 그런데 메뉴판을 보는데 가격이 정말 눈 튀어나오게 비쌌어요. 1인당 무려 1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였죠. 저는 가격을 보고 심장이 벌렁거렸지만 그래도 티내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둘째 동서는 어떻게 제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인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여기 형님네한텐 너무 비싸죠? 형님 마트 알바 시급으론 여기 밥값 부담스러우신 게 사실이잖아요. 요즘 시급이 얼마더라? 10,000원? 형님은 한 달 내내 일해도 이런데 몇 번 못 오시죠?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그러자 셋째 동서도 절 비웃으며 형님 너무 대놓고 그러지 마세요. 첫째 형님 창피하시잖아요. 라고 했지만 둘째 동서는 오히려 더 신이 나서 이렇게 떠들어대더군요. 다들 알아야죠. 형님이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지. 그래야 우리가 도와드리죠. 그리고는 메뉴를 고르면서도 계속 저를 무시하며 망신을 줬죠. 형님, 이 특선 코스 같은 건 생전 처음 드셔보시죠? 이번 기회에 많이 드세요. 형님이 또 어디 가서 이런 고급 음식을 드셔보겠어요? 둘째 동서의 말대로 그 식당의 음식들은 정말 고급스러운 요리들이었어요. 전복찜, 한우구이, 대하요리, 평소엔 구경도 못할 음식들이었죠. 그런데 둘째 동서가 쉬지 않고 제 속을 긁어대는 통에 저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어요. 형님, 이런 음식 오랜만이시죠? 맛있게 드세요. 평소에 김치찌개만 드시다가 이런 거 드시면 배탈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그만들 해라, 밥맛 떨어진다 라고 하셨지만 둘째 동서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 맞다 형님, 혹시 이 식당에서도 설거지 알바 구하는지 물어볼까요? 여긴 고급 식당이니까 시급도 더 줄 것 같은데. 그 순간 저는 수저를 탁 놓았어요. 입맛이 싹 사라졌죠. 야, 너 뭐가 그렇게 잘났어? 그래, 나 가난해. 마트에서 알바하고 치킨집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일해. 그게 뭐 어때서? 네가 뭔데 날 이렇게 무시해? 너 할 줄 아는 거라고 남편 돈으로 명품이나 사는 것밖에 더 있어? 니까짓 게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 너 스스로 번 돈 있어? 없잖아. 그런 주제 왜 남을 무시해? 그러자 둘째 동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밖에 없다면서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나이 50 넘어 고작 마트에서 알바나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큰 소리냐면서 저에게 바락바락 대들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가 나자 식당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저와 둘째 동서를 말리기 시작했고 저희는 쫓겨나듯 식당에서 나와야 했어요. 저는 둘째 동서에게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고 둘째 동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기도 마트 다니는 형님 따위 꼴도 보고 싶지 않다며 돌아서 가버리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둘째 동서와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명절에도 서로 얼굴을 안 보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보니 믿을 수 없게도 둘째 동서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형님 저예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꼭 좀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망설였어요. 전현이 또 무슨 일로 날 괴롭히려고 온 건가 싶었죠.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둘째 동서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형님, 그동안 제가 너무 심했죠? 형님 마음 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둘째 동서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결국 저는 마지못해 들어와 라고 했죠. 그런데 그건 저의 정말 큰 실수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둘째 동서는 저희 집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더군요. 아우 여기 곰팡이 냄새가 왜 이렇게 심해? 아주 숨을 못 쉬겠네. 형님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여기 꼭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그 반지하 집 같아요. 아우 영화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서 사과하러 온 사람 맞아? 아 네 맞아요. 근데 형님 집이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라서. 저 태어나서 이렇게 낡은 집 처음 보거든요. 아니 진짜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세요? 습기도 차고 햇빛도 안 들고
건강 나빠지겠어요. 둘째 동서는 소파에 앉으면서도 불안한 듯 엉덩이를 들썩거렸어요. 마치 더러운 곳에 앉기 싫다는 뜻이요. 벌레도 많이 나오죠. 여름엔 지인의 바퀴벌레. 아우,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형님이 진짜 보살이네, 보살이야. 나 같으면 이런 집에서 한시도 못 살아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예의상 차를 했어요. 그런데 동서의 입에선 제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는 말이 나오더군요. 아니에요, 됐어요. 여기서 뭐 먹으면 배탈 날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반지한 곰팡이며 세균이며 그릇도 제대로 소독이 안 되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죠. 나가. 당장 꺼져! 그런데 둘째 동서는 제가 화를 내니까 더 재미있다는 듯이 깔깔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도 참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일 줄 모르시네. 제가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강남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멀고 불편한지 아세요? 저는 더 이상 동서와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아서 동서를 현관 밖으로 끌어내고 얼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날 저는 진짜 내가 다시 한번 전현을 상대하면 성을 갈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저희는 어쩔 수 없는 가족이었고 살다 보니 둘째 동서를 만나야만 하는 날이 생기고 말더군요.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 때문이었죠. 시아버지께서 너희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어머니 생신엔 다 와야 한다 라고 엄포를 놓으셨거든요. 저는 둘째 동서를 보고 싶진 않았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생신 파티에 참석하기로 했고 백화점에 가서 시어머니를 위한 작은 선물을 산 뒤 시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둘째 동서가 이미 와 있더군요. 저희는 서로 시선도 마주치지 않고 인사도 안 했죠.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시어머니의 생신 파티가 시작되고 잠시 후 선물 드리는 시간이 됐어요. 둘째 동서는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제일 먼저 나서 선물을 드리겠다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동서의 손엔 커다란 에르메스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엔 100만 원도 넘는 명품 스카프가 들어있었죠. 어머, 뭐 이렇게 비싼 걸? 시어머니가 놀라시면서도 기분이 좋으신지 한박 웃음을 지으셨어요. 백화점에 가니까 가끔 70대 여자들이 이 브랜드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셋째 동서 차례였어요. 저희는 어머님이랑 아버님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려고요. 일주일 코스로 저희가 모든 일정 다 짜놨어요. 셋째 동서의 말에 시부모님께서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가방 속에 넣어둔 선물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였어요. 둘째 동서의 에르메스 스카프를 보니 제가 준비한 선물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큰 며느린 뭘 준비했니?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 그게... 저는 차마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자 둘째 동서가 비웃듯이 어머, 형님, 빨리 꺼내보세요.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설마 선물 안 가져오신 건 아니죠? 라고 닥달을 하더군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상자를 여시는 순간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준비한 시어머니의 생신 선물은 하필이면 스카프였거든요. 제가 준비한 스카프를 보더니 둘째 동서가 폭소를 터뜨리더군요. 아하하! 형님도 스카프 사오셨네요? 근데 이거 브랜드가 뭐예요? 국산 브랜드네요? 둘째 동서는 얄밉게도 가격표를 확인하더니 이번엔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웃으며 저를 비웃기 시작했어요. 뭐야, 형님 어머님 생신에 고작 8만 원짜리 선물 가지고 오시면 어떡해요? 그러더니 둘째 동서는 자기가 사온 에르메스 스카프와 제 스카프를 나란히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보세요. 똑같은 스카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이게 바로 가격 차이예요. 제 건 120만 원, 형님 건 8만 원. 딱
딱 15배 차이네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돈이 뭐가 중요하냐, 정성이 중요한 건 아니냐고 받아쳤어요. 그런데도 둘째 동서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깔깔거리고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성? 8만 원짜리가 정성이에요? 형님, 솔직해지세요. 그냥 돈 없어서 싸구려 산 거잖아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그만들 해라! 라고 소리치셨지만 이미 분위기는 망가진 뒤였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님 죄송해요. 전 그만 가볼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빠져나왔죠.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형님 잠깐만요. 놀랍게도 둘째 동서였어요. 뭐야? 더 할 말 있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근데 둘째 동서의 입에선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형님, 아깐 제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해요. 형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알면서도 제가 너무 못했어요. 그러더니 둘째 동서는 자기가 너무 미안해서 그런다며 저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준다고 하더군요. 되게 쉬운 일이에요. 제 친구네 아파트에서 청소만 좀 도와주면 되는 일이거든요. 월급도 얼마더라? 200만 원은 준다고 했어요. 마트보다 훨씬 많죠? 형님, 민경이 결혼 준비하시느라 돈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이 일자리 정말 좋아요. 실내에서 일하니까 춥지도 않고 무거운 것도 안 들고. 저는 둘째 동서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게 심히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둘째 동서의 제안에 솔깃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솔직히 마트 일 정말 힘들었거든요. 새벽부터 무거운 물건 나르고 차가운 냉동실에서 일하고 어느 순간부턴 정말 힘에 부치더군요. 민경이 결혼 준비를 생각하면 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둘째 동서가 소개해준 그 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선 둘째 동서네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둘째 동서의 친구를 먼저 만나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동선의 현관에 들어선 순간 저는 경악할 일을 겪게 되었답니다. 글쎄, 둘째 동서가 저한테 대뜸 고무장갑을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동서는 비릿한 웃음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청소하셔야죠. 형님 돈 필요하다며요. 청소 좀 해보세요. 뭐? 청소? 아니 동선이 친구네에서 일하는 거라며. 그러자 둘째 동서와 그 친구가 킥킥거리며 웃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이 청소를 잘하는지 일단 실력을 봐야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 집 화장실부터 청소해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봐야 고용할지 말지 결정하죠. 그 말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지금 나랑 장난하냐고 소리쳤어요. 그런데도 둘째 동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까탈 부리지 마세요. 마트에서도 청소하시잖아요. 똑같은 일인데 뭐가 다르다고. 맞다. 우리 형님 꼴의 여대 출신이라고 자존심 부리시는 건가? 근데 형님, 그러시는 거 옛날부터 진짜 꼴불견이었던 거 알아요? 맨날 나 땡땡 여대 나왔어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시던 거. 우리 여대에서는 우리 여대 동기들은 맨날 그 얘기 그러면서 매번 저 못 배운 사람 취급하셨잖아요. 동서의 말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고작 그런 이유로 날 이렇게 괴롭힌 거야? 내가 대학 나온 게 그렇게 배 아팠어?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형님은 항상 우리를 깔봤어요. 말로는 안 했지만 눈빛에 다 나타났다고요. 동서 진짜 미쳤어? 내가 언제? 그렇게 말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의 친구라는 여자가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묘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너 아직도 대학에 자격지심 있냐? 그게 언제적인데? 아우 너도 참 너다. 그러자 둘째 동서는 친구를 날카롭게 쳐다보더니 조용히 하라는 듯 검지를 입에 가져다 대더군요. 그러자 그 친구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그러자 둘째 동서는 갑자기 얼굴이 벌개져서는 저더러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형님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그러면서 둘째 동서는 저를 밀어내듯 현관으로 끌고 갔어요. 형님은 우리 집에 다시 오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일 없었던 걸로 해요. 이어서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대학 얘기에 둘째 동서는 왜 그런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땐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답니다. 어쨌든 당시에 저는 딸 민경이의 결혼 준비로 너무 바빠서 이 일을 금세 잊고 지냈어요. 마트 알바와 치킨집 일을 병행하며 정신없이 돈을 모았고 드디어 민경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죠. 사실 저는 둘째 동선에는 초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부모님도 오시는 자리에 둘째네만 부르지 않기는 뭐해서 그냥 초대장을 보냈죠. 결혼식 당일, 아니나 다를까 둘째 동서는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나타났어요. 샤넬 원피스에 에르메스백, 까르디에 시계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왔더라고요. 어머 형님, 여기가 민경이 결혼식장이에요? 너무 작은데? 아휴, 우리 민경이 이런 코딱지만한 곳에서 결혼해야 하다니 진짜 너무 불쌍하네요. 요즘은 호텔에서 하는 게 기본인데.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오늘은 제 소중한 딸의 결혼식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남편의 대학 동기 한 명이 도착했어요. 김정훈이라는 남자였는데 예전엔 남편과 친한 친구였지만 워낙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탓에 지금은 이혼당하고 홀아버지가 된 처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훈 씨가 둘째 동서를 보더니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뭔가 긴가민가한 얼굴로 계속 둘째 동서를 쳐다봤죠. 그래서 저는 정훈 씨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정훈 씨는 아니 그 어딘지 묘하게 낯이 익은 것 같아서요. 별거 아니에요. 뭐 제가 잘못 본 거겠죠. 라고 하고 말더군요. 어쩐지 느낌이 꺼림칙했지만 손님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전 일단 손님 맞이에 집중하게 되었답니다. 잠시 후 저희 딸의 결혼식이 시작되고 딸이 행복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전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전 아마 죽을 때까지 오늘을 잊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이날이 모두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사건은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에서 시작되었어요. 술에 취한 정훈 씨가 갑자기 둘째 동서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가더니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 혹시 미선이 아니에요? 그 순간 둘째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말까지 더듬기 시작했어요. 네? 미선이란요? 아닌데요? 저는 조수연이에요. 저는 혹시 딸의 결혼식에 흠이라도 날까 싶어 얼른 그쪽으로 달려가 정훈 씨에게 말을 걸었죠. 정훈 씨, 우리 둘째 동서 이름은 조수연이에요. 미선이가 아니고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정훈 씨는 고개를 저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미선이 맞는데 뭘. 너 미아리에서 일하던 미선이 맞잖아. 나 기억 안 나? 정훈이야, 너희 가게에 자주 갔었잖아. 그러자 둘째 동서는 입술까지 파르르 떨면서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런데도 눈치 없는 정훈 씨는 집요하게 둘째 동서에게 말을 걸었어요. 에이, 뭘 그래. 성형에서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너 미선이 맞잖아. 그때 둘째 서방님이 다가왔어요. 당신 지금 뭔 소리야? 우리 집사람이 무슨 미아리? 술집? 정훈 씨는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지 놀라며 미선이 남편이세요? 하더니 이내 술에 취해 꼬부라지는 혀로 폭탄 발언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미선이 단골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만. 그 순간 둘째 서방님은 테이블을 엎어버렸고 피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저는 둘째 서방님을 붙들고 진정하시라 했지만 둘째 서방님은 이미 완전히 눈이 돌아버린 상태였죠.
둘째 서방님은 동시에 팔을 붙들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설명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러자 둘째 동서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어릴 때 철이 없어서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술집에서 잠깐 일했어요. 뭐? 그럼 네가 그동안 다 거짓말한 거야? 좋은 집안 딸이라고 평생 남자 한 번 못 만나봤다더니. 그러자 눈치 없는 정훈 씨가 또 끼어들더니 아유 남자가 없기는 우리 미선이 그때 인기 많았어요. 손님들이 아주 줄을 서서 기다렸죠. 라고 해버렸어요. 정훈 씨의 말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주저앉으셨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둘째 네가 감히 신분을 속이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러자 둘째 동서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애원하더군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결혼하고는 과거를 다 잊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둘째 서방님은 길길이 날뛰며 동서에게 당장 이혼하자고 하더니 피로 연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둘째 동서는 엉엉 울면서 서방님을 따라 나갔고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순간 저는 그동안 둘째 동서가 왜 그렇게 절 무시하고 괴롭혔는지 비로소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됐어요. 아마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면서 느꼈을 불안감과 열등감을 저에게 풀었던 거겠죠. 제가 좋은 여대 나왔다는 것도 동서의 가짜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를 자극했을 거고요. 그제서야 그동안 둘째 동서가 벌여온 그 해괴한 일들이 이해가 되더군요. 어쨌든 그날 이후 저희 실액은 발칵 뒤집혔어요. 들어보니까 둘째 서방님은 바로 다음날 동서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서방님은 동서에게 한 푼도 안 주고 알몸으로 내쫓았다고 해요. 시어머니께 건너듣기로 동서가 울고불고 매달렸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둘째 서방님이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둘째 동서의 모든 것이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본명도 조수연이 아니라 김미선이었고 학력도 위조했대요. 대학교 졸업장도 가짜였고 집안 배경도 다 거짓말이었죠. 심지어 나이도 3살이나 속였다고 해요. 혼인 무효 사유가 충분하대. 사기 결혼이니까 위자료도 안 줘도 된다고 하더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결국 둘째 동서는 강남 아파트도 외제차도 심지어 은행 계좌도 빼앗긴 채 거짓골로 쫓겨났답니다. 그 많던 명품 가방, 옷, 보석 하나도 못 가져갔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일체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어요. 자기 과거가 부끄러웠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왜 남을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혔는지. 결국 다 인과응보인 거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전 우연히 건너 둘째 동서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글쎄 혼자서 강남의 한 고시원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술집에서 일한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일면 둘째 동서가 안타깝다고 하셨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그게 다 자기가 지은 업보를 고스란히 돌려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놈의 명품이 뭐라고 고작 그런 사치품 사겠다고 술집에 다니다뇨. 그것도 모자라 과거를 숨기고 신분 세탁까지 했죠. 반면 저희는 여전히 반지하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남 부끄러울 행동은 일체 하지 않고 살아왔죠. 무엇보다 우리는 떳떳해요. 가난하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힘들지만 정직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둘째 동서의 일을 겪고 나서 저는 깊이 생각해봤어요. 과연 진짜 행복이란 뭘까? 명품 가방, 비싼 옷, 강남 아파트 그런 게 행복일까? 아니면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사는 게 행복일까? 저는 이제 답을 알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치킨집 문을 열면서 오늘도 힘내자 라고 인사해요. 그리고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도 손이 거칠어져도 저희는 웃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진짜니까요. 가난하지만 진짜 힘들지만 저희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둘째 동서처럼 가짜 인생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는 것보다
저희처럼 가난해도 진짜 인생을 사는 게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돈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인 것,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그런데 며칠 전 저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치킨집 영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문 밖에서 누군가가 서성거리는 게 보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초라한 차림의 여자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둘째 동서였어요. 머리는 염색도 안 한 채 흰머리가 듬성듬성 보였고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이 초췌했죠. 무엇보다 둘째 동서가 그렇게나 사랑하던 명품 옷 대신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 달라진 둘째 동서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그런데 둘째 동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 싶더니 이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뭐야? 여긴 왜 왔어?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그러자 동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죠. 예전에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러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뭐예요? 형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저 딱 10,000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뭐? 동서 지금 나한테 돈 빌리러 온 거야? 네, 제가 지금 고시원에서 사는데 월세도 못 내고 있어요. 제발, 제가 엊그제까지 한 끼도 못 먹었더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렇게 날 무시하고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구걸을 하다니. 저는 한참을 동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차마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하지만 곧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동서, 지금 진심으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제 목소린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날 개무시하고 비웃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꼴로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정말 뻔뻔하기도 하네. 둘째 동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절 내려다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그때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근데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정말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려요. 그만해!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서 제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죠. 동서, 내가 그때 동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동서가 조카들한테까지 큰아빠네는 가난하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제 말에 동서는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동서가 알기나 해? 근데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면서 돈 달라고? 저는 동서에게 그만 가라는 뜻으로 가게 문을 활짝 열어 젖혔어요. 둘째 동서는 마지막으로 제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죠. 결국 동서는 흐느끼면서 가게를 나갔어요. 낡은 패딩을 입은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죠. 그런데 마음이 이상하더군요. 분명히 너무 화가 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답답하기도 했어요. 동서의 그 초췌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결국 저도 모르게 가게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다행히 동서는 아직 멀리 가지 않았더군요. 동서! 제가 부르자 동서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동서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된 상태였죠. 그 얼굴을 보는데 참 오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군요. 저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동서의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라도 받아. 그리고 혹시 배고프면 가게로 와. 밥이라도 먹고 가. 동서는 그 돈을 받아들고는 고맙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라며 또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깊숙이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후로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둘째 동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끔 가게 문을 보면서 혹시 올까 싶어 기다리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네요. 만약 동서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와서 따뜻한 밥 한 끼 하고 가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여러분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털어놓으니 속이 아주 후련해지네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